이야기 휴머니즘 토크쇼.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 자, 오늘도 맞는 지식 테이너 곽재식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심상치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의상이 아주 감상했습니다. 오늘 귀하신 분을 저희가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네. 인문학을 사랑하는 다정한 물리학자,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성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좀 닮은 인물인가요? 일단 제가 나왔다는 뜻은 오늘 주인공이 아마 물리학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물리학자가 나올 거고요. 아마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꽤 계실 것 같은데 사진이 나오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왜 오늘 곽재식 박사님이 이런 복장일까도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그냥 개인 취향이 아닌 거죠? 보통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이상한 모자를 좀 쓰고 나왔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사실 매너거든요. 상당히 매너 최고의 게스트이시다. 최고예요. 네,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으로 좀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토이스토리 같은 느낌도 좀 나는데. You got a friend in me. 야, 바로 또 받아주시네. 야, 이 과크박스. 야, 예.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제가 또 나가사키 넘어죠. 끔찍해.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나는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됐다. 오펜하이머 원자폭탄의 아버지. 사실 오펜하이머는 물리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을 총지휘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웅이 되죠, 당연히. 원자폭탄의 아버지니까. 하지만 또 그 뒤의 삶은 굉장히 비극적인 또 결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가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줄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던 과학자가 오펜하이머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전 사실 영화 예고편을 보고 오펜하이머를 알았으면 참 부끄럽지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오펜하이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예고를 봤는데 뭐 짱짱한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엄청난 배우들 출연진이 이렇게 캐스팅돼 있어가지고 올해 최대 기대작이잖아요. 맞습니다. We're in a race against the Nazis. 킬리안 머피가 주인공이고. If the Nazis have a bomb. We have a 12-month head start. 데이몬. 18. How could you possibly know that? We've got one hope. All America's industrial might and scientific innovation connected here. 과학자들이 딱 모여서 삐리에 뭔가 연구하는 느낌.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Detonators charged. You are the me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예고만 봤는데도.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장편으로 이렇게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는 영화가 처음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나저나 그럼 지금 오펜하이머 그러네.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고편에 많이 나오시던데요. 모자가 좀 다른데 이건 카우보이 모자잖아요.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끝이다. 아닙니다.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그 팬맨 아닙니까? 인디아나 존스 어떻습니까? 인디아나 존스. 그게 인디아나 존스도 이제 4편에서 보면 그렇죠. 사실은 핵실험하는 뉴멕시코 거. 지역에서 예. 핵실험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네. 자, 어쨌든 영화를 여러분이 보시기 전에 꼭 챙겨봐야 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의 오펜하이머의 모르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사실 이런 핵 공격, 핵 전쟁 이런 것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 대단히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소련과 미국이 정말 핵무기를 왕창 재워놓고 어느 한순간 누군가가 스위치를 누르면 그 미사일이 날아가서 지구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세상이 망한다면 핵전쟁으로 망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진짜 살았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한 이후로 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지 않은 위협이 된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영상에서 오펜하이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도 이제는 핵이 없던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쩌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원자폭탄이라는 걸 탄생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게 1939년이잖아요. 근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독일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그 우라늄이라는 물질이 분열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보통 원자는 이렇게 쪼개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모두 믿고 있었는데 예. 원자가 쪼개어지는 정말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때 거기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니까 더 이상 정보를 교환할 수 없게 되는데 곧 일부의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면 엄청난 그런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자,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독일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아하니 히틀러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막 그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만약 저들이 폭탄을 먼저 개발한다면 정말 이 세계에는 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 독일의 그 당시 나치 정권은 유대인을 굉장히 많이 탄압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탄압을 피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독일 땅을 떠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독일을 등지고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들이 미국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저 독일에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때는 다른 나라들이 독일을 상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들 모여서 이 사실을 빨리 미국 정부에 알려서 지금 미국이야말로 이 폭탄을 만든다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미국이 폭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 미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압력을 가해서 빨리 폭탄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사명감 때문에 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였기 네. 때문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과학자들이 쓰게 되죠. 당시 독일에서 그 피난 온 과학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과학자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실 아인슈타인이었거든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쓴다면 예. 그 대통령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름으로 그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먼저 미국이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리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름은 아인슈타인으로 되어 있지만 네. 사실 편지를 직접 아인슈타인이 쓰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아인슈타인은 이름만 이제 빌려준 거죠. 원래 그렇긴 하지만 원래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를 견제할 방법은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이 움직였나요? 사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천하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해도 미국 대통령이 그런 편지 하나에 움직이진 않죠, 쉽게. 더군다나 이 전쟁 중에는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당시 히틀러도 하루에 수십 건씩 새로운 무기에 대한 제안들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아마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편지 하나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두려움을 영국 정부도 갖고 있었고요.
영국 정부는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비밀리에 벌써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근데 자신들이 이걸 만들지는 힘들 거라는 판단하에 이 정보를 미국 정부에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이지요. 네. 당시에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됐었냐면 당시에 부통령으로 일하고 있던 트루먼조차도 이런 작전이 시행된다는 것을 몰랐을 정도로 대통령하고 그 몇몇 사람들만 관여되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통령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루먼 나중에 대통령 되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이 트루먼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 너무 서운했겠네. 그 트루먼이 그 한국 전쟁 때 파병한 그 맞아요. 트루먼일 텐데. 와. 어휴, 많이 서운했을 것 같은데. 조금 빈정상했을 수도 네네. 있겠네요. 아무튼 비밀리에 아무튼 진행됐다. 네. 이게 성공한다면 이제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괴를 가진 무기를 지니게 되는 건데 이 영화 같은 얘기가 다 이제 팩트입니다. 장소를 선택할 때 보안이 중요하니까 일부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을 골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스알라모스, 오크리지, 햄퍼드 뭐 이런 데를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위한 지역으로 선택을 했는데 네. 과학자들은 그 중에서 이제 로스알라모스라는 뉴멕시코의 황량한 그런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 모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야 여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고요. 오 삭막하네요. 지금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국립연구소입니다. 로스알라모스는. 아직도? 네. 여기도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감시까지 했구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비밀 프로젝트는 부통령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초대형 극비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인물이 그러면 누굽니까? 오펜하이머는. 예, 바로 오펜하이머죠.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군이 주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폭탄을 만드는 것은 과학 기술의 문제니까 군 쪽에도 책임자가 있고 과학 기술 쪽에도 책임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군 쪽에서는 레슬리 그로브스라는 사람이 이 일을 맡게 되는데, 맷 데이먼이죠. 네 그렇죠. 예. 아까 여기 나왔던 맷 데이먼이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 영화에. 아 그래 살을 찍었구나. 예, 아까 살을 찌운 이유가 보니까 미국의 펜타곤을 만드는 일을 총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 워싱턴에 있는 그 펜타곤을. 그러니까 그걸 성공리에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중책을 맡긴 거고요. 그로브스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과학자 집단의 책임자를 뽑는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자 집단은 당시 최고의 어벤져스로 구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름만 들어도 알 사람들은 과학자밖에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번 아 말씀해 저희는 주세요. 좀 모를 만한 말씀해 사람들이다. 주세요. 알 수도 있잖아요. 엔리코 페르미. 엘코 페르미. 예. 페르미 또, 모르세요? 또. 페르미? 모르네요. 예. 페르미 또, 모르세요? 또. 페르미? 한스 베데. 한스 베테. 한스 베데. 모르세요? 윌러드 리비 이런 사람들. 리비. 줄리언 쉰고는 모르시죠? 뭐. 분위기가 조금만 싸. 더. 또 아니야. 한 명은 나올 수 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알죠. 아, 예. 한 명은 알 수도 있죠. 한 명은 알 수도 있어요. 리처드 파인만. 파인만 그 그래, 한 명이라도 알고. 그 약간 그 조크 잘하는 농담도 잘하시네. 그래가지고 약간 잘생기고 좀 잘생기고. 그렇죠. 맞네, 알았네. 알았어요. 아는 걸로 쳐주시죠. 참고로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지 이들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공통점밖에 없는데요. 노벨상 받았는데 어떻게 한 명을 모르냐. 신기하네. 근데 왜 저도 아는 아인슈타인은 없는 거죠? 일단 아인슈타인 선생님 우리가 떠올리는 그 어떤 관상만 봐도
헤어스타일부터 약간 이런 좀 자유로운 군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군 이렇게 작전 느낌은 아니잖아요. 약간 제도권 밖에 있는 느낌이 어떤 이런 눈치 안 보고 사실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하는 좀 그런 과학자였기 때문에 명망은 진짜 어느 누구보다 높겠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네. 약간 하지만 예. 역시나 두 분이 지금 이제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한데 아인슈타인이 더 유명하지 않아? 이러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네. 뭐죠? 오펜하이머 대 아인슈타인. 비교 들어가는 건가요? 비교. 예. 먼저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유태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 네, 둘 다 유태인 출신의 물리학자다. 예. 예. 자, 이제 공통점은 끝났습니다. 아, 끝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아, 물론 예. 그 사적인 면에서 예. 두 분이 다 불륜을 많이 저질렀어요. 네. 불륜? 근데 불륜.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인데 어허. 그러네. 그래요? 유명한 내용인데 아무튼 자 일단 두 분의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우선 성격부터 볼게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유머스러운 분이었어요. 격식 같은 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오펜하이머는 카리스마. 예. 카리스마의 사나이였죠.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관종, 인싸 기질이 있다고 할까? 거기에 비하면 아인슈타인은 철저한 아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자발적으로. 아 자발적. 네. 사실 노벨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뭐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노벨상 이제 수상자고요. 예. 근데 이렇게 유명하고 그 물리학자로도 뛰어났던 오펜하이머는 노벨상이 없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으려면 정말 한 분야를 만들 정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은 그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문제를 물어뜯고 이제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오펜하이머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폭넓은 관심이 있어서 다른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요. 연구 주제도 이렇게 여기저기 고루고루 가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팍 던지고 치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멋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하여튼 너무 관심이 다양하여 그 물리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관심이 다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아인슈타인도 제치고 저 훌륭한 과학자들 사이에서 오펜하이머가 그들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런 척박한 곳에 이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감옥도 아니고 완벽한 통제가 돼야 되는 상황 속에서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싸우거든요. 그렇겠죠. 서로 잘났잖아요. 이들이 뭔가 하기는커녕 그 싸우거나 조율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것을 다 모아서 오펜하이머가 총책임자가 돼서 이들을 잘 매니지해가지고 불과 3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수장이었네. 어떤 느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세계적인 드림팀을 꾸려가지고 예. 다들 뭐 성향도 다르고 모국어로 쓰는 것도 다를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완성시켜야 된다. 과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실력과 명망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을 잘 아울러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마침 오펜하이머가 있었던 것이죠. 오펜하이머가 맨하탄 프로젝트,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오기 전에 들었던 말들은 뭐 개팍했다, 괴짜였다, 오, 진짜요? 똑똑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바보 같은 이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만한 사람이다. 왜? 그러니까 이분이 저질렀던 소시적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 중에 제일 악명 높은 거를 하나를 꼽으라면 뭘만 이야기를 하냐면 지도 교수를 독사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살을 하려고 합니다. 독사과요? 그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 그건 살인 미수잖아요. 독사가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라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대학에 진행할 때 어디로 갔냐면 하버드로 가게 되죠. 뭐 이상할 수 있지만 당시 미국은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류 국가였어요. 그 이때는 그렇잖아요. 유럽이 더 앞섰나요? 유럽이 훨씬 앞서 있었고 이때 유명한 물리학자는 별로 없거든요. 하버드에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당시 학문의 중심지인 유럽으로 갑니다. 캠브리지의 러더포드에게 가고 싶어서 자기 지원서를 냈지만 러더포드가 보기에 뭐 수많은 전 세계의 천재들이 막 보내는데 뭐 무슨 저 미국에서 뭐 이거 뭐 하버드 이거 좋은 대학인가 뭐 해가지고 그 뽑지도 않아요. 뽑지도 아이고, 하버드 출신으로 무슨 하버드 뭐야? 하버드가 네, 뭐야? 원서는 하버드 에이, 정도로 무슨 그 풍운의 꿈을 안고 하버드의 천재가 캠브리지에 왔는데 잘 안 풀리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자칫했으면 인생 전체를 말아먹을 뻔한 지도교수를 독살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천만다행히도 예. 그걸 이제 먹지는 않고 이제 발각은 됐죠. 사실 이거는 깜빵 갈 일 아니에요? 범죄. 범죄 행위인데 네. 아마도 학생이고 그다음에 보안이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그냥 덮어주고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의 인생이 바뀐 독일로 갑니다. 사실 이 독일로 간 게 오펜하이머에겐 신의 한 수예요. 아 그래요? 독일의 괴팅켄이라는 도시로 가는데요. 여기에 갔는데 이게 왜 신의 한 수냐면은 네.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괴팅켄에 간 그 순간 괴팅켄에서는 양자역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하고 있던 그 순간이에요. 그 시기에 하필 딱 나타난 겁니다. 거기. 딱 맞게. 타이밍이 딱 아주 맞게. 기가 막혔네. 그 미국 물리학자 가운데는 아마 거의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이후에 미국의 물리학계를 끌고 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오펜하이머를 만드는데 예. 그 괴팅켄에 있었던 막스 보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거의 교수로 있었는데 사실 오펜하이머가 지금 문제가 많은 친구잖아요. 예. 캠브리지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하버드를 나와서 저러고 있는데 얘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보른이라는 사람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것이 이 오펜하이머의 결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주고 이거를 잘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 인생에서 누굴 만나냐가 참 중요해요. 캠브리지에서는 완전 인생 저점으로 갈 뻔하다가 독일 가서 이제 보른 교수님이 약간 인생 은사를 만나가지고 칭찬 해임으로 오펜하이머가 확 바뀐 거네요. 근데 어쨌든 그 막스 보른도 신기하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유택의 독일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일을 떠나야 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정말 자신이 존경했던 오펜하이머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교수님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바꿔준. 근데 그분조차도 이제 독일을 떠나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어찌됐건 나치 독일 때문이었으니까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내가 연구소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소장이 된 오펜하이머가 이끄는 맨하탄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이 착착 잘 된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한참 진행이 되던 중에 폭탄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네. 그 전쟁은 끝나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이 폭탄은 히틀러의 나치가 먼저 폭탄을 개발할까 봐 시작된 건데 네네. 잘 아시겠지만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으로 독일의 전쟁은 끝나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면 안타깝까? 그러니까 아직 폭탄은 안 만들어졌는데 독일이 항복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게 히틀러를 굴복시키려고 만들기로 한 거니까 히틀러가 자살했으니 그럼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쑥 이렇게 사라지면 되지 않나요? 전쟁을 끝내려고 최종 병기 만든 거였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역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 원자폭탄을 거의 다 만들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거를 써봐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다음에 아직 전쟁은 다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일본과의 전쟁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폭탄을 사용하여 미국인의 희생을 더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럼 오펜하이머는 어느 쪽의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잘 3년 동안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사막에 모여서 해서 이제 거의 다 만든 상황인데 그냥 중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의 다 만들었는데 멈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끝내 완성하게 됩니다. 네네. 여기 이 제작진이 정말 폭탄을 직접 제작해 오셨어요. 폭탄을 제작했다고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보시면 크리스토퍼 놀란급으로 우리 제작진이 이 CG 처리하지 않고 그럼 이게 리틀 보이고 이게 팻맨이라는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 실험을 할 때 예. 핵 실험용으로 처음 개발했던 그 장치를 말 그대로 이제 장치라는 뜻으로 가제트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가제트, 형사 가제트. 아예 그 가제트 아니고요. 예, 예. 핵실험 장치 이름이 이제 가제트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폭탄을 아주 정교하게 해가지고 원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핵물질이 중앙에 모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어떤 정도의 강도로 터뜨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모일 수가 있는지 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똑바로 했냐? 손계산을 했던 팀을 총 지휘한 사람이 파인만이었고요. 그 계산을 위해서 미국 전국 고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전국 1등들이죠. 각 학교의 1등 애들 다 모아다가 계산을 했어요. 경시대회 1등 하는. 경시대 1등이든 뭐 전교 1등들을 다 모아다가 걔네들이 인간 컴퓨터인 거예요. 걔네들이 막 접근하고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 계산을 정확히 못하면은 시간 내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 전체 아이디어가 정말 이게 가능이나 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천재 수학자였던 폰 노이만을 불러요. 노이만. 노이만은 그 네. 게임 이론의 아버지라고 예. 하는 진짜 다방면의 천재였던 사람인데 노이만이 와서 계산을 정밀하게 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오펜하이머가 그럼 우리 이걸 해보자. 근데 딴 사람들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걸 동시에 맞추는 거를 성공 못하면 끝장인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 모양을 32면체로 만들면 네. 제일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32면체 사실 모양도 잘 상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32면체. 32면체를 어떻게 터뜨리면 되는지 계산을 결국은 완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터뜨리는 방법을 찾아내서 실험에 성공을 한 거죠. 여기가 트리니티 사이트. 저게 가제인가요? 약간 이게 내폭형 구형이죠. 예. 인류 최초의 핵폭탄, 원자폭탄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말했던 것처럼 이 이후로 이제 인류는 과거로 갈 수 없게 된 건데요. 실험은 이제 성공이었는데 네. 그동안의 어떤 고생이 보상받는 분위기였는지 근데 이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분명히 이상한 감정들이 굉장히 교차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성공했으니 되게 기뻤을 거고 당연히 네. 그날 막 밤에 다들 기뻐서 술도 마시고 했다는 얘기가 남아 있는데 하지만 성공했다는 뜻은 이제 과학자들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조감도 있었고 저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그 폭탄을 맞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겠죠. 불쌍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해왔지만 막상 만들어진 물건을 보자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겠죠. 맞아요. 일본을 얘기한 거겠죠. 불쌍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원자폭탄 연구 자체는 독일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원자폭탄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맺어졌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1941년 12월 평화롭던 어느 일요일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It's boasted its strength as the strongest in the world. A state of war has existed. 이렇게 해서 시작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은 흔히 이제 태평양에서 벌어졌다라고 해서 세계제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답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가슴을 뻥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눈이 정화가 되네요.
야, 뻥뻥 터지는 것만 보다 여기 혹시 제작진도 여기 갔다 온 건가요? 모르겠네요. 피니언 섬. 와 물이 저렇게 튀는 우리 아주 좋네요. 뭐 돌고래도 있네. 돌고래네. 핑크 돌고래인가요? 산호초가. 뭐야? 소네. 와. 이건 왜 나오는 거죠, 오늘? 이걸 왜 갑자기 왜? 그런데 아 불안해요. 이 뻘건 자막 뭐죠? 불안해. 비행장. 이게 비행장이에요? 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모양이네요. 아, 리틀보이 적화장인가 네, 보네요. 그러네요. 팬맨도. 아, 이게 연락이. 핵폭탄을 실어 나른 비행기군요. 비행기네요. 아 어머니 성함을 떴어. 와, 처음 해봤던 저 아름다운 티니언 섬이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실어 나른 장소가 됐고, 또 어머니의 이름이 많은 이들의 어떤 생명을 앗아간 원자폭탄을 실은 폭격기의 이름이 됐다는 게 참 또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한데, 결국 첫 원자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가 에놀라기에 실려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최종 조립은 비행기가 그 히로시마로 날아가는 중간에 조립했다 그래요. 안에 그 기술자들이 타서, 왜냐하면 이게 이륙하다가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 티니언 섬이 폭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폭탄을 투하했을 때 그 오펜하이머가 철저하게 지시를 했다는데, 뭐 비가 오거나 다음에 뭐 안개가 끼거나, 그러니까 뭐 잘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되거나 구름이 뭐 있거나, 그러면 하여튼 뭔가 하나만 걸려도 그치. 투하는 중단. 조금의 변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모든 것이 통제대로 되지 않아서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이 새로운 신무기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 모두가 마음을 졸이는 그런 작전이 진행되죠. 자, 그렇게 운명의 날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역사상 전쟁에 쓰인 첫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됩니다. (57초) 만에 폭발했군요. 18km 상공까지. 피해는 히로시마보다 적었지만 역시 이것도 엄청난 피해를 남겼죠. (2km) 떨어진 데서 안경 유리가 녹을 정도로 상상이 안 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고, 또 인류에게는 엄청난 참상을 남길 수 있는 무기가 두 번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원자폭탄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펜하이머의 마음은 어땠을지가 가늠이 안 되는데요. 뭐 일단은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뭐 프로젝트는 성공을 한 거니까 일단 안심을 했겠죠. 당시 군 쪽 책임자였던 그러부스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것이 맞았다는 거를 이제 알았을 거고,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로스알레모스의 그 총 책임자로 뽑은 것이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다. 당신과 당신 부하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총 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는 스타가 됩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전쟁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오펜하이머도 그것이 아마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이 그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좀 치르고서 얻어낸 그런 그 영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식의 폭탄이 뭐 나쁜 사람만 골라서 목숨을 데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그러니까 그 결정은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무고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기도 이제는 점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라는 죄를 알아버렸다. 정말 이제 묵직한 말인데, 그러니까 과학자는 원래 참 좋은 뜻으로 저희가 쓸 때가 많은데 그걸 이제 죄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쯤 되자 이제는 그 미국만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경우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저런 끔찍한 일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스알라모스에 있던 과학자들도 이제 이런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핵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제 과학자들을 이제 모으게 돼요. 오펜하이머가. 그리고 현재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인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죠. 그래서 면담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뭔가 통제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제 만나서 느낀 거는 트루먼 대통령은 생각이 상당히 달랐어요. 이 오펜하이머하고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트루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다. 트루먼 대통령이 엄청 화가 냈습니다. 원자폭탄, 아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 정도에 터졌던 원자폭탄을 이야기할 때 그 위력을 이제 킬로톤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킬로톤이라는 게 TNT 같은 일반적인 폭발물을 1000톤 정도 터뜨리는 위력이 1킬로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진 저런 폭탄은 대충 10, 15, 20 요 정도 킬로톤 정도 위력이라고 보는데 수소폭탄을 만들면 단위를 100만 톤 정도, 메가톤 정도의 일반 TNT 폭탄을 터뜨리는 위력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가톤급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수소폭탄 위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죠. 어머 나 메가톤바 이제 못 먹겠어. 한 발 터뜨릴 때마다 일반적인 TNT 폭탄 100만 톤이 터지는 위력이 1메가톤인 거예요. 근데 수소폭탄은 10메가톤짜리, 20메가톤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만 하자면은 태양이 수소폭탄의 원리로 빛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태양을 지구로 가져온 겁니다. 수소폭탄이 터지는 거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가 이론상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것도 실제로 개발하자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게 된 거죠.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한 거니까 오펜하이머도 좀 흔들렸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 하기까지 하던 오펜하이머가 이때부터는 상당히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끝까지 일단 수소폭탄 연구는 반대를 합니다. 강대강으로 반대를 해서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돼요. 이제 음모가 시작됩니다. 음모.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오펜하이머가 혹시 소련의 스파이가 아닐까라는 음모론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각보다 빨리 소련이 핵폭탄을 개발하게 돼요. Спасти человечество от новых Хиросим и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сделать невозможное ядерное. 좀 빼내갔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 당연히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은.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빨리 개발을 할 리가 없다. 근데 실제로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요? 실제로 스파이가 있었고 그 스파이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 소련은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사실은 맞지만 근데 오펜하이머는 스파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의심을 받았겠어요. 오펜하이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느껴서 오펜하이머만이 아니라 수많은 당시 과학자들, 그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당시의 그 최고급의 과학자들은 이 위험성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미 그 냉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었던 미국, 그다음에 동시에 지금 벌써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국과 경쟁이 시작된 이 상황에서
결국 트루먼은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쪽에 전략을 세우게 돼요.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오펜하이머를 스파이 혐의를 씌워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54년 4월 12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뭐 털어서 뭐가 좀 나왔나요? 털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치. 털면 나옵니다. 그래서 청문회 장사 어땠어?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알려지는데 뭐 카더라 다 오펜하이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거기서 예. 너무너무 힘들었고 전 애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진 테트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진 테트록. 진 테트록은 정말 그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거든요. 아. 헤어지고 다른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지만 예. 계속 만나거든요. 아까 저희가 불륜 이야기를 약간 했었는데 예. 문제는 이 청문회는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인가를 밝히려는 청문회였고 예. 거기서 이 진 테트록이 공산주의자니까 이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고 굉장히 사적인 이 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청문회에서 그렇겠지. 추궁하고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된 거죠. 1943년 6월 14일 오펜하이머는 기차를 타고 버클리를 출발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진 테트록을 만났고 그들은 팔짱을 끼고 그녀의 초록색 플리머스 쿠페 자가용을 타고 값싼 선술집, 카페, 댄스홀을 겸비한 조키 밀코 카페로 향했다. 와. 요게 도청 후에 실제로 보고했던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팔짱 낀 것까지. 무슨 그리고- 차를 탔는지 와, 근데 이런 게 그 청문회에서 기자들도 있고 거의 의원들도 있고 막 그런 공개된 곳에서 낱낱이 디테일이 막 나오면은 진짜 이게 사실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막 부분이 낄낄거리면서 그 조키 밀코 네. 카페에서 뭐 했어요? 막 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11년 전 사생활까지 파내가지고 뭘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그녀가 왜 당신을 만나야 했나? 혹시 원자폭탄 기술을 빼내려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깔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답정너네. 사람들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정작 그 질문에 대한 오펜하이머의 답은 이것일 수밖에 없죠. 그녀는 여전히 나와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뭔가 스모킹건이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 전체적으로 압박을 해 들어가면서 뭔가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가 난 스파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외쳐도 결국은 마녀 사냥처럼 이제 흘러갔던 분위기였던 거네요. 그렇죠. 결국 청문회가 끝나고서 이제 청문회 결과를 놓고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자리를 잃게 돼요. 잃게 되는데 놔뒀으면은 그냥 임기가 끝날 텐데 그 하루 전에 잘라버리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 청문회가 있었지만 그 공산당에 가입했거나 뭐 이런 그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감옥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괜찮은데 그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심리적으로는 받은 거죠. 일단 근거 없는 소문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타격을 받고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컸겠죠. 내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했는데 뭘 위해서 내가 한 것인가. 나중에 오펜하이머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히로시마가 초토화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만들어진 폭탄이 투하돼서 그런 결과를 이제 알고 있는데 알고서 다시 폭탄을 개발을 해야 된다면 다시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러자 그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펜하이머라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기적에 가까운 일을 성공해 냈던 그냥 한 인간.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뒤늦게 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참 불행하기도 한 인간을 본 것인데요. 내가 오펜하이머라면 이걸 했을까 안 했을까? 다음에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과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한 국가와 권력, 다음에 이 사회는 과연 이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제발 이 문제를 좀 저기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닐 암스트롱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감격과 흥분에 휩싸였던 대사건이라고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쟁 당시에 아주 거의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역사가 있죠. 아예 바뀔 수도 있는 네. 거고. 스트롱이 퍼스트맨이 됐는데 어떻게 정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고려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우주인이 되어야 될까? 귀감이 되는 정표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